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미 간의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미국 측의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법안 지연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돌파구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개선 없이는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통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힌 겁니다. 이걸 자꾸 진척이 안 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그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은 그동안 강하게 개선을 요구해온 농산물 검역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개선 등을 말합니다.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관세 장벽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 장관에게 상황이 악화하면 투자 분야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투자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에 원자력 협력을 비롯해 핵 추진 잠수함 문제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측 대표단이 방한할 것이라며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의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여야가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코스피 5천 달성과 고환율, 고물가 시장 불안, 무엇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출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해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 행위는 416건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일면서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이번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효과를 더 거둘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세제나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내 외국인 모두 제출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내용에 해외 예금과 같은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고 기타 자금 조달 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새롭게 포함됩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억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이 매수 억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국적이나 투어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경우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통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평산책방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 먼저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자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빗썸 사태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거래소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잘못 지급된 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며 이를 현금화한 투자자들을 가리켜 재앙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의 본질로 지목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을 뛰어넘는 유령 코인이 지급된 장부상 거래 자체를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허가를 비롯한 규제,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 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잘못 지급된 코인 역시 반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을 가리켜 재앙적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받았던 비트코인 그대로 돌려주려면 현재 가격에 맞춰 거액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독 시스템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투입돼 있다며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초반의 성적표가 아주 참다합니다.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은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씨에게 억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사건은 관련 녹취까지 공개돼 의혹은 커졌지만 범죄 사실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전달됐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선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건진 법사가 진술을 번복한 범죄 사실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건데 지금까지 1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백이나 적극적인 진술이 없는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걸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으로 넓힐 수는 있지만 집사 김예성 씨의 일부 횡령 혐의는 그것조차도 벗어났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특검 수사 대상을 엄격하게 본다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규모의 특검이 반년 동안 수사한 성적표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여권의 공천 헌금 의혹 뉴스입니다. 1억 원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공천헌금 1억 원 의혹은 지난해 말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대화 내용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그해 4월, 강 의원은 김 의원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적은 이후 강 의원은 보고를 받고서야 돈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 전 시 의원은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수사 차질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김 전 시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각각 4차례, 강 의원은 2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4년 전 사건이라 물증 확보가 어려워 금품이 오간 현장에 있었던 3사람의 진술을 서로 맞춰보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시 의원은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가 먼저 한 장을 요구했고 서울 용산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쇼핑백에 담긴 게 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함께 있었던 다른 2사람은 사뭇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김 전 시 의원은 자신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강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는 검경 판단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영장심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어제 경기 가평군에서 비상훈련 중이던 육군 코브라 공격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순직했습니다. 이 헬기는 1991년 도입된 것으로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이 예고된 노후 기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해당 헬기의 운항을 전면 중지하고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코브라 공격 헬기가 국내에 첫 도입된 건 지난 1976년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기관포 등을 장착해 당시엔 세계 최초의 첨단 공격 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사고 헬기는 최초 헬기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1991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35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됐는데 현재 육군은 60여 대의 코브라 헬기를 운용 중입니다. 지난 2022년 방사청은 2년 뒤부터 퇴역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사고 직후 육군은 해당 기종의 경우 내후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브라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도입돼 공격 헬기의 한 축을 이루던 500MD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은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와 함께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로 코브라와 500MD 헬리콥터를 대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LAH의 대체가 늦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에서 드론의 효용성이 부각하면서 아파치 추가 도입이 전면 취소되며 퇴역 시기도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AH-1S는 2024년 도태 예정이었는데요. 전력 공백에 따라 현재도 일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비상 절차 훈련 중 저하된 추력을 회복하지 못해 일어난 노후로 인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후 육군은 동일 기종의 코브라 헬기 운항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이어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 사우디를 방문 중인 안규백 장관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합니다. 지난주까지 진행된 6차 회의에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4,262명에서 4,800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공공의학 전문대학원과 신설지역 의대가 배출할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의대 32곳의 증원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으로 좁혀집니다. (2월 10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코스피가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변동성이 가장 크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찔한 롤러 코스피를 중앙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요즘 코스피 하루 걸러 급등락을 반복하죠. 어제는 4.1%나 올랐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주요국 증시 일간 변동성을 따져보니까 코스피가 4.82%로 1위입니다. 두 번째로 높았던 일본 니케이 지수의 2배가 넘습니다.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제기될 때마다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줍는 패턴이 반복되는 영향이 큰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총의 40%가 쏠려 있다 보니까 AI 거품론에 쉽게 타격을 받습니다. 또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올해 기준 67%로 해외 주요국보다 높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코스닥은 78%로 더 높고요. 비투를 상징하는 신용거래 용자도 31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가장 많은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당일 배송 전쟁이 시작됐다는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유통공룡 쿠팡이 주춤하는 사이 유통업계에서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쿠팡에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탈팡족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죠. 이커머스 업체들은 쿠팡의 로켓 배송을 겨냥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와 손을 잡은 컬리는 자정전 샛별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쓱닷컴과 11번가 등도 비슷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리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재고 처리가 되면서 납품업체와의 상생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할 계획인데요. 다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절반이 SNS가 해롭다고 느낀다는 기사입니다. SNS 중독에 대해 10대들이 낸 목소리를 동아일보가 실었습니다. SNS 중독 치유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이 그린 그림 한 장 보시죠. 인터넷을 볼 땐 주가가 오를 때처럼 즐겁지만 안 할 땐 폭락장처럼 괴롭다고 표현했는데요. 많은 청소년이 공감할 듯합니다. 한국 청소년의 46%는 SNS가 정신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박탈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숏폼 등 때문에 유해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들 행복한데 나만 힘든 것 같고 또 사용시간 조절을 못해서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하죠. SNS 중독에 빠지면 현실 속 대인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아요를 받으려고 자해나 극단적 선택 암시글을 올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에선 SNS 청소년 금지법이 확산 중이죠. 한국 청소년의 56%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도 여론을 수렴하면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끝으로 볼 국민일보 기사는 바짝 말라버린 한반도의 날씨 상황을 짚었습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큽니다. 부산과 울산, 경주 등 동남권 6곳엔 건조특보가 46일째 지속 중입니다. 오늘도 내려지면 역대 최장 기록과 동률입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는 전국의 절반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최근 강수량도 매우 적었죠.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4.3mm로 평년의 20% 수준에 그쳤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올겨울 한반도에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계속 불면서 대기가 유독 더 건조합니다. 또 대형 산불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산불이나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2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MBC 방송의 앵커의 어머니가 납치돼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인들이 몸값으로 요구한 2차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어머니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홍상일 특파원입니다.
MBC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 진행자인 서베너 거스리의 어머니 낸시가 애리조나주 투손 자택에서 사라진 건 지난달 31일 토요일 밤입니다. 큰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 날 사라졌고 지금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1일 새벽 낸시의 심장 박동기 앱 신호가 끊겼고 현관에서는 낸시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경찰은 납치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9일째가 되도록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still have no valid two-way communication with this possible hostage taker and the author of these ransom notes. It's been all one way. 현지 시간 9일까지 6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져오지 않으면 낸시의 생명이 위험할 거라는 2차 협박 편지에 가족들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We received your message and we understand. We beg you now to return our mother to us so that we can celebrate with her. This is very valuable to us and we will pay. 납치범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현지 방송국에 보낸 편지에서 낸시가 착용하고 있던 애플워치에 대한 정보까지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펜 본디 법무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doing everything to assist the locals. We're working with the locals. So please pray for her beautiful mom, pray for her family that she's returned home.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지만 이번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지난 주말 한가롭게 대학 농구 경기 관람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미 수사 당국은 협박 편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의 생존 여부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8살 여고생 유승훈이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빅에어 종목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유승훈은 이탈리아 라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171점을 받아 일본의 무라세 고코모와 뉴질랜드의 조이 사도스키 시넷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상경에 이은 이번 대회 우리나라 선수단의 두 번째 메달입니다. 유승훈은 빅에어 종목에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출전해 메달까지 목에 거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안 보여. 당정은 온 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형마트 문제는 잠시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먼저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변동률이 하루에 3%가 넘네요. 보통 지표가 1% 이상 이렇게 오가면 굉장히 큰 변동폭이라고 보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변동폭이 사실 신흥국에서도 보기 힘든 변동폭입니다. 저희 변동폭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보다는 2배 이상 높고요.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저희 주가를 이제 올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개의 큰 반도체 기업의 집중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기업이 AI에 따른 변동성의 핵심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AI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리고 특히 어떤 반도체의 경우는 AI에서의 수익성을 떠나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으로
그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투자도 굉장히 집중이 됐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AI 버블 같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이 이 한국에 투자하는 비중을 조정할 때는 또 이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개인이 이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받아서 이제 매수에 들어오고요.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매도를 실현하는 좀 스마트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이 변동폭이 계속 크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크게 흔들릴수록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장치가 바로 반대 매매인데요. 보통 담보 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동의 없이 강제로 판다고 하는데 특히 어떤 상황일 때 이 반대 매매가 위험한 겁니까? 사실 코스피의 경우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신용거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신용거래는 주식 가치 대비 빌린 돈의 비율로 관리하는데요. 그러니까 빌린 돈이 주식이 가진 비용보다 너무 높을 경우에는 뭐 추가로 증거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기한 내 미납 시 반대로 강제 매매를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 매매가 위험해질 때는 보통은 담보 비율이 말씀하신 140% 아래로 내려갈 때 이루어지는데 보통 요새와 같은 급락장의 경우 하루 낙폭이 커질 때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 이런 경우는 하루 주가가 뭐 5% 빠진다 그럴 때 뭐 레버리지주 같은 경우는 뭐 10% 이상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은 급락장에 그래서 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레버리지를 쓸 경우,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그 ETF 자체가 레버리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현금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담보 비율을 맞춰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하락이 길어질 때 손실이 비선형적으로 커지고 강제 매도가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하락이 더 커지는 연쇄 메커니즘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반대 매매로 인한 강제 청산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식시장에 오랜 격언이 있죠.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말아라. 이거는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자, 이렇게 개인들의 굉장히 과감하다면 과감한 이런 투자가 이어지는 거는 우리 시장만은 아니고요.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가 미국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달려들었어요. 지금 4개월 만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실 12월 말만 해도 주간 규모가 한 3억 정도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1월 29일부터 2월 24일에는 32억 7천만 수준으로 그 주간 거래 규모가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의 조정을 기회라고 보는 역발상 매수라고 읽히기도 하고요. 반면 뭐 이걸 뭐 스마트머니 좀 나름 똑똑한 거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것이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무엇을 언제 샀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하락장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게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 사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매수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락이 진행 중인 구간에 들어올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칼날을 잡는 주식 거래가 될 우려가 있고요.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버리지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 순매수 상위 비중을 보면은 기술주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반대 매매 위험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 비율이 악화될 경우 강제 매도로 이어지고 이 경우 변동성 확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달러 환율이죠. 달러 환율 유동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거시 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금융시장의 흐름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일본 증시에서도 정치 이벤트가 또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총선 이후에 주식은 오르고 있고 엔화와 국채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일본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죠. 이걸 개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족수 310석 이상을 확보했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먼저 하나는 정권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 얘기했던 재정 확대와 이제 감세를 포함하는 경기 부양입니다. 재정이 확대되고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이제 먼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것을 정부가 지지할 것이다라는 기대에서 오는 거고요. 반면에 재정이 확대되고 이 경우에는 국채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일본이 굉장히 지금 현재 정부 부채가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은 성장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오르지만 이 재정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고 엔화는 떨어지는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본 금융시장의 움직임, 우리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지금 가장 크게 주고 있는 것은 역시 엔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엔화가 어제는 좀 강세를 보이기는 했어요. 앞으로도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게 우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그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 배경에는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중국 시장들에게 달러로 되어 있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정도를 제약하는 그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덜 수요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미국 국채 이자율은 오르고 달러가 이제 내려오는 현상을 겪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하고 원엔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동조화 현상입니다. 엔화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시장 자체가 이 아시아 통화를 이제 하나의 바스켓으로 보고 거래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연구에 따르면 이 원달러 또는 엔달러 그리고 원과 엔화의 동조화가 늘 같이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최근 같이 시기별로 이제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리스크 오프 현상, 그러니까 주식을 버리고 위험 자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과정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엔화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원화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 거래 양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엔화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회귀 시에는 엔화의 가치는 오르고, 원화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어떤 일본 금리의 상승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가지고 올 것이냐라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이니까요. 계속 긴장하고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서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가 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형마트 규제를 할 때 대형마트가 커질 때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이제 소상공인, 골목상권이라는 생각에서 규제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어떤 이 규제가 어떤 대형마트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됐던 것들이 이제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매체들이었고, 온라인 매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어떤 규제의 비대칭에서 오는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대형마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이 된 반면에 쿠팡 같은 이커머스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규제가 특정 채널만 제한하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받지 않은 채널, 이제 온라인 상거래로 이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뭐 골목 상권을 보호했다라기보다도 시장을 왜곡한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이 규제를 계속 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쿠팡을 키운 규제를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규제를 만약에 손볼 경우에 이제 누가 또 피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의무 휴업 그리고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은 그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규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당장 이런 것들을 풀려고 당정청이 논의를 시작을 하니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의 사형 선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 피해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대형마트가 하게 될 경우에 주로 대체하게 될 품목들은 생필품이라든가 아무래도, 예. 또 신선식품에서 좀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동네 슈퍼랑 중소마트, 뭐 정육이라든가 뭐 심지어 반찬 가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건 경쟁을 막을 것이냐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경쟁으로 인한 손해, 이게 집중이 되고 집중되는 골목 상권에 그 손해를 어떻게 분산 완충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부담은 또 노동자에게로도 옮겨갑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이유로 또 새벽 배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 새벽 배송의 핵심은 이제 속도 경쟁인데요. 이 속도 경쟁에서의 비용을 기업이 내느냐 아니면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경쟁을 뭐 풀어주고 이를 통해서 어떤 상권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그 새벽 배송의 그 비용을 노동자가 전부 떠안는 문제거는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비용을 어느 정도 기업이 내부화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해서 상한을 준다든가 예. 휴식이나 안전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고 산재보험이나 하도급 책임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해야지 어떤 소비자에게는 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비용을 노동자가 다 전부 떠안는 그런 불공정한 행위가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좀 양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목소리가 하나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이쪽이 급여도 괜찮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사실 정확한 측면이신데요. 이거를 사실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새벽에 일하는 것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단순히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뭐 병원의 응급실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권 때문에 무너뜨린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건강권에 대한 것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어떤 보장이 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는 중요합니다. 지금 심지어 그래서 이게 어떤 노동자의 권리, 어떤 건강권을 생각하면 금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어떤 의사분한테 여쭤봤더니 만약에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술이랑 담배를 막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일단은 노동권이라는 측면, 이제 더 많은 일을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해서는 이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경쟁은 가격과 속도를 넘어서 생존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이버가 컬리 그리고 마트와 손을 잡고 당일 배송 서비스 나서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대형마트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이 유통시장이 치킨 게임의 위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쿠팡이 강점을 가진 것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한 어떤 배송 유통망을 잘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 뭐 약 1,800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운송망, 이제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우위를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쿠팡도 영향을 받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쿠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던 마켓 컬리라든가 오아시스 마켓 이런 경우는 뭐 프리미엄 신선식품이라든가 유기농 같은 걸로 특화를 했던 것들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입니다. 이런 중견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좋지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이라든가 물류망 구축에 돈을 쓰게 될 경우 그 마진이 상대적으로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출혈 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 피해에도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썩 안 좋은 결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추위가 확실히 풀린 것 같은데요. 지금 아침 공기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요. 오늘 아침 출근길은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나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심한 추위는 없지만 대신 비와 눈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내륙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한데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수가 시작됐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나오실 때는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로 내린다면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 북부와 전북 동부에 최고 5cm, 그 밖에 중서부와 영남 내륙에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 속에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동쪽 지방은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 청주 영하 2.3도, 대구 영하 1.6도로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상 4도, 광주와 대전 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고온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커지겠고 해빙기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할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눈이 내리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2월 10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